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내가 갇힌 이 지옥 같은 삶의 시간을 재촉하는 듯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지 3년째. 나는 이 집에서 한 번도 평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늘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악랄한 시집살이는 나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특히나 고통스러웠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며느리라는 애가 맨날 저렇게 풀어진 몰골로 있으니 집안에 복이 들어오겠냐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시누이는 옆에서 킬킬거리며 웃었고 남편은 그저 밥그릇만 긁적일 뿐이었다. 내가 끓인 된장찌개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싱겁다, 짜다는 핀잔만 돌아왔다. 나는 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투명 인간처럼 움직였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에게 물과 과일을 내어드린 뒤에야 나는 비로소 부엌으로 돌아와 차가운 밥과 김치찌개 한 조각으로 겨우 허기를 채웠다. 나의 밥그릇은 언제나 차가웠고 식탁 한 구석에 놓인 나의 자리는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감히 식탁에 앉을 엄두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엌의 작은 창문 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일 뿐. 이 집 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밥알이 씹히는 소리조차 내기 싫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내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생기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피로와 절망만이 가득한 텅 빈 눈동자만이 남아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집안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기를 원했다. 나는 한밤중까지 허리를 숙인 채 걸레질을 하고 삐걱거리는 세탁기 소리에 맞춰 빨래를 널었다. 손은 물에 불어트고 갈라졌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감히 아프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곳이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쉬려는 기미를 보이면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게으른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퍼부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지만 나는 잠 못 이루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닦아놓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싱크대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작은 새소리가 들려왔다. 짹, 짹. 나는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마당 한쪽 구석에 작은 새 한 마리가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새의 날개가 꺾여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갔다. 새는 내가 다가가자 퍼덕이며 도망치려 했지만 날개가 다쳐 날아오르지 못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새를 잡았다. 새의 작은 몸은 나의 손안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얼른 부엌으로 돌아와 찬물에 깨끗한 천을 적셔 새의 날개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작은 나무젓가락 2개를 이용해 새의 부러진 날개를 지지해주고 실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새는 나의 손안에서 고통스러운 듯 울었지만 이내 안정을 찾는 듯했다.
나는 찬장 속에 숨겨두었던 빵 조각을 아주 작게 잘라 새의 부리 옆에 놓아주었다. 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작은 부리로 빵 조각을 쪼아 먹기 시작했다. 나는 새를 작은 상자에 넣어 따뜻한 천으로 감싸주었다. 아가, 힘내. 곧 괜찮아질 거야. 나는 새에게 속삭였다. 상자 속에서 새는 작은 눈을 깜빡이며 나를 올려다보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새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날개를 다쳐 어디로도 날아갈 수 없는 작고 힘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지만 나는 이 새를 통해 나의 내면에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비록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작은 새를 돌보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시어머니의 악랄한 말들과 남편의 무관심을 잊을 수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가 깨어날까 조심하며 상자를 살짝 열었다. 새는 상자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날카롭게 외쳤다. 며느리, 아직도 자고 있니? 당장 아침상 안 차리고 뭐해? 나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의 고압적인 태도에 나의 마음은 다시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에게 잠시나마 느꼈던 평화는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졌다. 나의 삶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소나귀에 갇힌 채였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문득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떠올렸다. 그것은 대학 시절 내가 꾸었던 꿈의 흔적이었다. 나는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작지만 유망한 IT 회사에 취직할 예정이었다. 나의 꿈은 나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언젠가는 나만의 회사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내가 회사에 다니는 것을 반대했고 결국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 집에 갇히게 되었다. 수첩 속에는 내가 직접 짠 프로그램 코드들과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나의 열정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물이었다. 나는 가끔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수첩을 꺼내보며 과거의 나를 추억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수첩은 더 이상 내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좌절감과 죄책감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나는 수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 집에서는 나의 꿈은 물론 나 자신의 존재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였다. 아버지는 그때 나의 상처를 직접 소독해주고 밴드를 붙여주셨다. 우리 딸은 강하니까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강하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나의 모든 힘과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새를 키우느냐며 내가 돌보던 새를 창밖으로 내던지라고 소리쳤다.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새는 아직 날개도 다 났지 않았다. 나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어머니, 아직 날개도 다 났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돌보면 날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의 말을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뭔데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시어머니는 나의 손에 들린 새 상자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했다.
나는 상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렸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더욱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자식이 감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인연이 너를 홀려서 집안을 망치려고 하잖아. 시어머니는 나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의 뺨은 화끈거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남편은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고 시누이와 시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뺨을 감싸 쥐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나의 외침에 집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입을 다물었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인연이 지금 감히 어디서 협박이야 내까짓게 이혼을 해. 이혼하면 네가 갈 곳이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했다. 갈 곳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나는 울부짖었다. 남편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왜 그래 진정해. 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야. 진정하라고. 당신은 내가 이렇게 당하는 동안 뭘 했는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었잖아. 나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그 순간 나는 상자 속에서 새가 힘없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새 상자를 꼭 끌어안았다. 이 새를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집을 떠나 나만의 삶을 살 것이다. 시어머니는 나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분노에 찬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좋아, 내 뜻대로 해. 이혼해. 하지만 네가 후회하게 될 거야.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혼자 살겠다고. 시어머니의 말은 나에게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나는 새 상자를 품에 안고 망설임 없이 집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밤늦은 시각, 거리는 인적이 드물었다. 차가운 바람이 나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길의 끝에는 분명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나의 손안에서 새는 작은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며 마치 내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나는 마침내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삶을 찾아 나섰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가 끝나고 진정한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의 날개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중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옆에 놓인 새 상자 속에서는 새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새에게 속삭였다. 우리 함께 날아오르자. 언젠가 우리도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거야.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내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의 과거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는 나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잠겼다. 수중에는 겨우 몇만 원이 전부였고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결혼하기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았다. 게다가 내가 시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한 후 대부분의 친척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내 옆의 새 상자 속에서 작은 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새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날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다. 나는 새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 우리 둘 다 갈 곳이 없구나.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몰려왔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상자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지나가는 심야 버스들이 희미한 불빛을 비추며 나를 지나쳤다. 나는 그 버스들에 올라탈 용기조차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밤새도록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나를 이끌어줄 별은 보이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자 몸은 추위와 피로로 인해 극에 달했다. 나는 더 이상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발길을 옮겼다. 어디든 좋았다. 그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새벽 시장 근처에 다다랐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상인들의 시끄러운 흥정 소리, 고소한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북적거림 속에서 나는 잠시나마 나의 처지를 잊을 수 있었다. 나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국밥집 앞에 멈춰 섰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 냄새가 나의 허기진 배를 더욱 자극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남은 돈을 확인했다. 겨우 국밥 한 그릇을 시킬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자 다시 갈 곳이 막막해졌다. 나는 시장 골목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작은 구인 광고판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식당 설거지 및 홀 서빙이라는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다. 숙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구인 공고가 붙은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낡고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푸근한 인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구인 공고를 보고 왔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나의 지친 얼굴과 초라한 행사액을 유심히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아가씨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새벽에 이런 곳까지 찾아왔을꼬. 나는 나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 고만 말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일단 오늘부터 일해보고 결정하자. 방은 저 안쪽에 빈 방이 하나 있어. 나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식당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내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나는 새 상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 서빙을 했다.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는 쑤셨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곳은 내게 잠자리와 끼니를 제공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방으로 돌아와 상자 속에 새를 돌봤다. 새는 나의 정성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날개의 상처도 아물어갔고 작은 몸짓으로 나의 손가락을 쪼아대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다. 그 작은 새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희망이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내게 친딸처럼 잘 대해주셨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었고 때로는 나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나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을 수 없었지만 아주머니는 나의 눈빛에서 내가 겪었던 고통을 읽어내신 듯 했다. 그녀는 내게 삶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아가,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는단다. 하지만 그 시기를 잘 이겨내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법이야. 너는 충분히 강한 아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식당 일에 익숙해졌고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새의 날개도 완전히 나아서 이제는 작은 방 안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나는 새를 보며 나의 꿈을 다시 떠올렸다.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었던 나의 오랜 꿈. 시어머니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이 나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아주머니는 나에게 낡은 노트북 한 대를 건네주셨다. 아가, 네가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들었다. 혹시 필요할까 해서 가져왔어. 옛날 거지만 쓸만할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아주머니는 내가 컴퓨터를 전공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밤이 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켰다. 오래된 노트북이었지만 화면은 밝게 빛났다. 나는 나의 수첩 속에 담겨있던 프로그램 코드들을 노트북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키보드의 감촉은 너무나도 오랜만이었다. 나는 잊었던 나의 열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밤마다 나는 식당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코드를 짰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렸다. 예전에 배웠던 지식들을 다시 복습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혔다. 처음에는 녹슨 머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나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손님들이 몰려들어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다. 나는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의 포스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작동을 멈췄다. 주문도 계산도 할 수 없게 되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주머니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쩌면 좋니? 이대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침착하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아주머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아주머니는 나의 말에 의아해했지만 워낙 급한 상황이라 내게 포스 시스템을 맡겼다. 나는 포스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라 오류가 많았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예전에 배웠던 지식과 밤마다 독학했던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옆에서 나를 지켜보던 아주머니는 나의 손놀림에 놀란 듯했다. 나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오류 메시지를 분석했다.
30분쯤 지났을까. 나는 마침내 포스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했다.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식당 안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아주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아가, 네가 우리 식당을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나는 아주머니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랐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주머니의 칭찬은 내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내가 숨겨왔던 재능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내게 식당의 전반적인 전산 관리를 맡겼다. 나는 식당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손님들의 주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나의 노력 덕분에 식당의 운영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아주머니는 나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 그녀는 나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 너 혹시 컴퓨터 쪽으로 더 공부해 볼 생각은 없니? 너의 재능이 이렇게 식당에서만 머무르기에는 너무 아깝다. 나는 아주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다. 나의 꿈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아주머니는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나의 과거와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시어머니의 반대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다시 꿈을 꾸게 된 이야기까지. 아주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네 꿈을 다시 펼쳐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도와줄게. 아주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나의 아픔과 꿈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아주머니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나를 응원해 주셨다. 그녀는 내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나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본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강의를 들으며 코드를 짰다. 나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렸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나만의 회사를 세우고 내가 만들고 싶었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강하고 유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몇 년 후 나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 나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아주머니는 나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녀의 식당은 나의 첫 번째 고객이 되었다. 나는 식당 운영에 최적화된 포스 시스템과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주머니의 식당에 도입했다. 나의 프로그램은 아주머니의 식당 매출을 크게 늘려주었고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식당들에서도 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나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했지만 이제는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욕과 차별, 그리고 나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아픔을 원동력 삼아 밤낮 없이 일했다. 나의 성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꿈을 되찾고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과 시댁 가족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시댁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삶은 내가 떠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심이나 증오심은 아니었다.
그저 무관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나는 그들과 나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삶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삶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내가 길렀던 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새는 나의 손에서 힘차게 날아올라 파란 하늘로 사라졌다. 나는 새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새는 이제 자유로웠고 나 역시 자유로워졌다. 나의 날개는 더 이상 꺾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의 꿈을 향해 힘껏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묶어둘 수 없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휘파람을 불며 나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잔혹한 이혼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사건은 내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나의 회사는 드림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번창하기 시작했다. 식당 포스 시스템과 재고 관리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에게 판매되었다. 나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과거 시댁에서 겪었던 고통과 억압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의 꿈을 향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나의 노트북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코드들이 쏟아져 나왔다. 몇 년 후 드림 솔루션은 작은 스타트업에서 어엿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은 수십 명으로 늘어났고 우리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며 승승장구했다. 나의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나는 이제 이혼 후 빈털터리가 된 며느리가 아니라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된 여성 CEO로 불리게 되었다. 나의 성공은 나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나의 꿈을 실현하며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뒷면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나는 너무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개인적인 삶을 거의 포기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었고 연애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일이었고 나의 유일한 동반자는 나의 직원들이었다. 가끔 밤늦게 퇴근하여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이 모든 성공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회사에서 대규모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드림 솔루션은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 문화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회사로 손꼽히고 있었다. 설명회장은 수백 명의 취업 준비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는 무대에 올라 나의 성공 스토리를 강연했다. 나의 강연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나는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것은 나의 시동생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20년 만에 마주한 그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그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왜 이곳에 설마 나를 알아보지는 못하겠지. 나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강연을 이어갔다. 강연이 끝나고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사인을 요청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사람들의 인사에 응했다. 그때 나의 비서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아까 강연 중에 질문하셨던 분이 대표님을 잠시 뵙고 싶어 하시는데요. 나는 고개를 돌려 비서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그곳에는 나의 시동생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나는 그가 나를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그를 만나야 할까? 20년 만에 마주한 그는 내게 어떤 의미가 될까? 나는 비서에게 나중에 만나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나는 그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서둘러 채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과거는 이렇게 불쑥 찾아와 나의 평화를 깨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시동생은 왜 나의 강연회에 왔을까? 그는 여전히 나를 증오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때 나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우리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아가, 잘 지내니? 뉴스에서 너의 강연 소식을 들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정말 대견하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푸근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나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20년 만에 시동생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초라한 모습에 느꼈던 당혹감까지. 아주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지. 한때는 너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아주머니, 저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증오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토로했다.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가,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 미워하는 마음은 너를 계속 묶어둘 뿐이야. 네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들을 용서해야 해. 나는 아주머니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에게 시동생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나의 뜻을 따랐다. 나는 시동생에게 연락하여 회사로 오라고 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의 초라한 모습에 대비하여 나의 사무실을 더욱 화려하게 꾸몄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정형은 나의 성공을 상징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은 복수심이라기보다는 나를 함부로 대했던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유치한 승리감에 가까웠다. 시동생은 나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화려한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이내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굴욕감이 엿보였다. 그는 내가 기억하던 거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시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치고 초라한 중년 남성에 불과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시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없었다. 그래, 오랜만이네. 나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어?
시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형수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당황했다. 나는 그가 여전히 나를 증오하고 나의 성공을 시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사과한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야. 시동생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압니다. 형수님. 하지만 저는 평생 형수님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야? 시동생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내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은 계속 실패했고 시누이는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고 한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했다. 시동생 자신도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몰락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묘한 연민과 함께 인생의 덧없음이 밀려왔다. 한때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일까? 형수님, 제가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동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회사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한때 나를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내게 일자리를 구걸하다니.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나의 머릿속에서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 나는 시동생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그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회사에서는 과거의 일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나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해.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신뢰를 저버리면 가차없이 해고할 거야. 시동생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형수님께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시동생은 나의 회사에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그는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나는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다. 나는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에게는 진정한 변화의 기회가 필요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시동생에게 어머니의 유언과 내가 설립한 장학재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시동생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께도 형수님께도.
그는 진심으로 어머니와 내게 미안해했다. 나는 그에게 장학재단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시동생은 경비 일을 하면서도 재단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고 아이들은 그를 잘 따랐다. 나는 시동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해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나의 성공은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용서와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시동생은 나의 첫 번째 용서의 대상이었고 그의 변화는 내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의 앞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시동생을 받아들인 것은 나의 비즈니스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나의 내면에 깊이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고 나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나의 마음속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드림솔루션은 이제 IT 업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단순한 포스 시스템 개발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관리 솔루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시장 예측 시스템 개발에까지 손을 뻗었다. 나의 비전은 명확했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처럼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었고 나의 사명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경쟁사들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고 인재를 빼가려 했으며 심지어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 나는 이러한 비열한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우리는 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 계약은 드림솔루션의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계약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고 이로써 우리는 명실상부한 업계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나는 몇 달 밤낮으로 이 계약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팀원들은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모두의 눈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나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남아 밤늦도록 자료를 살피고 있었다. 그때 나의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나는 당황해서 마우스를 흔들어 보고 키보드를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바이러스 공격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우리의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목표로 한 정교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었다. 나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했다. 팀원들은 밤새도록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데이터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일부는 완전히 암호화되어 복구가 불가능해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이 공격은 우리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손상시켰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보안팀장은 내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대표님,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 치밀한 공격이라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경쟁사 소행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비열한 경쟁사들이 나의 노력을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다니. 나는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복구 가능한 데이터는 최선을 다해 복구하고 불가능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 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 프레젠테이션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계약은 드림 솔루션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싸움이었다. 과거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다. 보안팀은 데이터 복구에 매달렸고 개발팀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웠다. 나 역시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과거 시댁에서 밤낮 없이 일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모든 열정과 지식을 쏟아부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나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시동생은 경비 일을 하면서도 사무실 안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형수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나는 시동생에게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시동생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비열한 짓을 하다니. 시동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수님,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밤새도록 컵라면이라도 끓여드리거나 커피라도 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시동생의 진심 어린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의 가족이자 동료였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암울해졌다.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다. 팀원들은 지쳐갔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나의 욕심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나는 나의 책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평생 내 아래에서 기생하며 살아야 할 주제에. 그 목소리는 나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내게 분노를 일깨워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이까짓 시련쯤이야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나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나는 나의 팀원들에게 외쳤다. 모두들, 잠시 이쪽으로 모여봐. 직원들은 나의 목소리에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믿고 우리의 기술력을 믿어. 우리에게는 이틀 밤낮이 남아있어. 이틀 밤낮 안에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거야. 나의 말에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아직 절망감에 갇혀 있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가지만 약속할게. 이 계약이 성사되면 너희 모두에게 파격적인 보너스를 지급할 거야.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줄게. 하지만 이틀 밤낮 동안 너희들은 나의 모든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해. 할 수 있겠어. 나의 제안에 직원들의 눈빛에 희망이 다시 피어났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나는 그들의 열정에 다시금 힘을 얻었다. 우리는 다시 일에 매달렸다. 밤은 깊어졌고 사무실은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경쟁사들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켰다고 해도 우리의 핵심 기술력까지 빼앗아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손상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핵심 기능은 살리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버렸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의 방향을 전환했다. 그때 나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알림창이 떴다. 내가 개발했던 식당 포스 시스템에서 온 메시지였다. 아주머니 식당의 포스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작은 오류 메시지였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섬광처럼 머리를 스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과거 아주머니 식당의 포스 시스템 오류를 해결했을 때처럼 이 위기를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의 기술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는 곧바로 개발팀장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우리는 이 사이버 공격을 역이용할 거야. 경쟁사들이 우리의 약점을 노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우리의 진짜 강점을 보여줄 거야. 개발팀장은 나의 아이디어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대표님, 그건 가능해. 아니,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시스템은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해. 우리는 남은 이틀 밤낮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다. 나의 지시에 따라 개발팀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재구성했다. 나는 끊임없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다. 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나의 눈빛은 뜨거웠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우리는 모두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우리는 밤샘 작업 끝에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했고 예상치 못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해 두었다. 나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CEO였다. 나의 어깨는 꼿꼿했고 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프레젠테이션장으로 향하는 길,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싸움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고 나만의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성공은 그들의 실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뤄낸 순수한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프레젠테이션장에 들어서자 대형 유통업체의 임원들과 경쟁사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슬라이드에 띄우며 드림 솔루션의 비전과
기술력을 설명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나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우리의 시스템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복잡한 유통망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임원들은 나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프레젠테이션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우리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경쟁사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시스템에 외부로부터의 악의적인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저희 경쟁사에서 저희의 프레젠테이션을 방해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다. 대형 유통업체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의아함이 떠올랐다. 나는 잠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드림 솔루션의 시스템은 어떤 종류의 사이버 공격에도 굴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이 공격을 차단하고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에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나의 제안에 놀란 듯했다. 나는 침착하게 보안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장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공격을 분석하고 방어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경쟁사 관계자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갔다. 보안팀은 빠르게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고 우리의 대응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나의 몸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이 순간은 내게 단순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싸움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비난은 나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이까지 시련쯤이야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과 지식을 쏟아부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30분쯤 지났을까? 보안팀장이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격이 성공적으로 차단되었고 손상되었던 데이터의 90% 이상이 복구되었다는 신호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저희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이로써 드림 솔루션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회의실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대형 유통업체 임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우리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 대신 경외심이 가득했다. 경쟁사 관계자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열한 시도가 오히려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좌절한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은 그 자리에서 성사되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의 손은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나의 모든 희생이 담겨 있는 증표였다. 나는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의 여성 CEO로 자리매김했다. 회사로 돌아온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내게 찬사를 보냈다. 나는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파격적인 보너스와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약속했다. 그들은 나의 결정에 감격하며 내게 충성을 맹세했다. 나는 나의 직원들을 믿었고 그들은 나의 믿음에 보답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을 환하게 수놓고 있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자축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 나를 믿어준 아주머니, 나의 옆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남편,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돕고 변화하려 애썼던 시동생, 그리고 밤낮 없이 나와 함께했던 직원들. 그들 모두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성공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용서와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과거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증오하는 대신 나는 그들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나의 책상에 놓인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 속에는 내가 과거에 꾸었던 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그 꿈들은 현실이 되었다. 나는 수첩을 들고 나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시어머니의 악랄한 시집살이,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이혼 후에 막막했던 삶.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이제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나의 날개는 더 이상 꺾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나의 재능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특히 어린 시절 나의 꿈이 좌절되었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돕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성공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드림포 칠드런이라는 이름의 자선 프로젝트였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의 새로운 시작이자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것이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나의 과거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나의 미래는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새벽녘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충만했다. 나의 침대 옆에는 과거 아주머니가 선물해 주셨던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 노트북은 나의 성공의 시작을 함께했던 소중한 보물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나의 친구.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야. 나의 눈은 감겼지만 나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꿈이 피어나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악랄한 시집살이에 시달리던 나약한 며느리에서 수백억 원대 자산의 기업을 이끄는 여성 CEO가 되었으니 그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드림솔루션은 이제 업계의 선두주자였고 나는 혁신과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하지만 나의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억압했던 과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침묵의 복수였고 동시에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였다. 나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나의 눈은 세상을 향한 감사와 나눔의 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나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드림포 칠드런 자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IT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다. 나의 비전은 명확했다. 내가 겪었던 좌절과 아픔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전문 지식과 회사의 자원을 활용하여 최첨단 IT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초빙했다.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습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선 활동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나의 천직이라면 아이들을 돕는 것은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이었다. 나는 매주 주말마다 직접 나눔 밥차를 운전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나의 손으로 직접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며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작은 미소를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은 충만해졌다. 기업의 대표가 직접 밥차 봉사를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나의 활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재단에 대한 후원도 끊이지 않았다. 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나 개인보다는 재단의 취지와 아이들의 꿈에 집중되기를 바랐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나눔 밥차는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을 찾았다. 매서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얼어붙은 손은 시렸지만 나는 묵묵히 밥을 퍼주고 있었다. 따뜻한 밥과 국 한 그릇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길게 늘어선 줄에는 지친 표정의 사람들이 희망 없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살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드십시오.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었을까? 그때 나의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온몸에는 낡고 해진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있었지만 나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시어머니였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는 과거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나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내 앞에 놓인 따뜻한 밥과 국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나의 손에 들린 국자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한때 나를 그토록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나누어주는 밥 한 그릇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일까? 나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시어머니에게 밥을 퍼주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국밥 그릇을 받아들고 몸을 돌리려 했다. 그때 나의 눈과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다.
나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지만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손에 들린 국밥 그릇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너.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 단어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공포에 질린 듯 떨렸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본 듯 했다. 주변의 다른 봉사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나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악랄한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해진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굴욕감과 함께 절망이 떠올랐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악몽을 마주한 듯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손은 국밥 그릇을 쥔 채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다리는 말을 듣지 않는 듯 휘청거렸다. 어머니. 나는 무심코 작은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나의 부름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몸을 멈췄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치 도망치듯이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나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뜨거웠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의 아이러니에 대한 깊은 감정 때문이었다. 나는 밥차 봉사를 잠시 중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시장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쫓아갔다. 그녀는 작은 골목길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도 열악한 공간이었다. 시어머니는 판잣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판잣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과연 내가 그녀를 만나야 할까? 20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비참한 모습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판잣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어머니, 저예요. 나는 나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저라고 말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다. 네가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아니, 용서해야만 했다. 아주머니의 말처럼.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어머니, 날씨가 추우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는 나의 눈을 피하며 몸을 돌리려 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나의 성공, 그리고 나의 진심을. 나는 시어머니에게 나의 명함을 내밀었다. 그녀는 나의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명함에는 드림 솔루션 대표이사라는 나의 직책과 함께 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와 해방의 미소였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나의 성공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혼 후 어떻게 빈털터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식당에서 일하며 컴퓨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림 솔루션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까지. 나는 나의 성공이 그녀의 몰락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시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오직 연민만이 남았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과거의 모든 상처는 이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마음은 따뜻했다. 이것은 나의 명예회복의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성공을 통해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반응은 내게 가장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시어머니와의 재회는 내게 깊은 충격이자 동시에 거대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20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초라한 모습은 과거의 모든 증오와 분노를 씻어내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명함을 건네고 내가 겪어온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나의 성공이 복수가 아닌 순수한 노력과 의지의 결실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진정한 후회와 체념을 보았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에게 거창한 보상을 해주거나 과거를 들추어 모욕감을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저 한때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쪽방촌 생활을 정리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그곳은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의 제안에 주저하는 듯했지만 결국 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만든 회사에서 작은 일자리라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것은 나에게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었다. 시어머니는 재단 복지 시설에 입주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따뜻한 돌봄과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나는 가끔 그녀를 찾아가 안부를 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과거에 악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지치고 연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게 과거의 잘못을 거듭 사과했고 나는 그녀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우리의 관계는 과거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남편과 시동생은 나의 결정에 놀랐지만 이내 나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특히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복지시설로 들어간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다. 그는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과거의 불효를 사죄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풀고 눈물로 화해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머니의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유산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나의 회사 드림솔루션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다.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탁월한 서비스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기업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나는 이제 명실상부한 IT 업계의 거물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돈과 성공만을 좇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재능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했다. 드림포 칠드런 자선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IT 교육센터를 더 많이 설립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렸다. 나는 직접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꿈을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용기를 얻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나의 옆에는 든든한 남편과 진심으로 재단의 일을 돕는 시동생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나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에 참석했다. 수많은 후원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나의 회사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나의 연설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나눔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악랄한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는지까지. 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연설을 마치고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때 나의 눈에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공허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평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나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미소였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정말 대견하다.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후회를 씻어내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함께 바자회를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나를 억압했던 과거를 용서하고 그 과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나의 성공은 단순히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포용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재단은 더욱 발전하여 소외계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강생이 되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배우지 못했던 컴퓨터를 배우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그녀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며 재단의 홍보대사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게 직접 만든 수제빵을 가져다 주셨다. 아가, 네가 밤늦도록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렴. 나는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한때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녀가 이제는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주다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였다. 그녀는 나의 용서와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이처럼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나의 성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나의 과거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나의 미래는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삶은 비로소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시어머니와의 재회는 내게 이 평화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용서의 위대한 힘을 깨달았다. 나의 사무실 벽에는 내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드넓은 초원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한 마리 새의 모습이었다. 그 새는 과거 시댁에서 내가 돌보았던 그 작은 새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새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의 날개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나는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나의 꿈을 향해 힘껏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